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사형제도 가지고 말이 좀 많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사형제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민주통합당에서 무슨 소리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사형제도 역시 마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일종의 리터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좌우를 나누는 되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이제 낙태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낙태 찬성하면 좌, 낙태 반대하면 보수, 뭐 되게 이제 이런 분위기죠. 뭐 그런 리터머스 시험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이제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뭐 좌 또는 그 말이 되나? 북한도 민주주의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 이렇게 되면 햇볕 정책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햇볕 정책을 찬성한다 그럼 좌. 무슨 소리냐? 뭐 핵개발 자금이나 대주고 끝난 것 아니냐? 오히려 일찍 붕괴되었어야 할 북한 정권을 지탱해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하면 이제 우 이렇게 되죠. 시장 개입이냐, 시장 자유냐, 뭐 이런 이제 아주 전형적인 주장도 있고요. 사형제도는 사실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봐서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쪽이 되게 보수주의입니다. 우익이 이제 자유의지가 있다는 쪽이 많고요. 좌익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쪽이 아무래도 강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어서 다 이제 약간씩 이제 착종은 돼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개 이제 막시즘도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사형제도니까 마르크시즘의 범죄학 또는 형벌론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막시즘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떤 범죄의 원인을 그 사람 개인의 책임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주의적 또는 공산주의적 또는 막시즘적 어떤 인식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죠. 거의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어떤 범죄의 원인을 그의 자유의지의 잘못된 악의 선택, 범죄행위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범죄 행위는 그가 굶주렸으므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또는 뭐 사회 구조상의 문제다. 이제 모든 것은 사회 탓이다. 이렇게 되면 그는 처벌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어떤 범죄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그를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면 우익이고요. 자유의지가 없고 뭐 사회 탓이다 모든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좌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을 구조 탓이다 또는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결정론적 관점에 서더라도 예를 들면 소위 유전적 결정론이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지죠. 말하자면 범죄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도 아니고 사회의 무슨 구조 탓도 아니고 오로지 뇌에 정해져 있는 결정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죄는 범죄의 형질이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 속에 어떤 범죄, 예를 들어 살인죄를 범할 놈은 미리 정해져 있는 거다. 또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놈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살인 충동을 받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퍼니시먼트, 형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트리트먼트, 처치가 필요한 거죠. 병원으로 보내라 또는 유전 공장에 보내서 유전자를 수술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뇌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병원으로 보내야 되죠. 예를 들어 이제 화학적 것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야, 저놈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를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형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도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에도
규정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형벌 중에 하나죠.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아마 절판이 되어서 구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 제가 두 권의 책을 하나 추천을 드리는데 한 권은 글쎄 추천이라기보다는 이 서석구라는 변호사가 쓴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구하기 어려울 텐데 이 서석구 변호사가 혹시 제 이 정규제 TV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또 이 이름을 듣고 또 누군가가 서 변호사에게 야, 그 정규제 TV 났더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이 책이 아주 재밌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런 챕터가 쭉 있죠. 아주 쉽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어서 우리가 어프로치해서 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상 유형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루소, 칸트, 체사레 베카리아, 존 하워드, 이런, 이 서석구라는 분이 원래 아마 검사 출신이었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사형 폐지론 운동을 하다가 사형 존치론으로 나는 돌았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요약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원본을 지금, 글쎄, 하도 오래전에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이 책의 원본은 기억이 안 나. 지금 정확히 기억을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메모한 내용만 쭉 보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루소 얘기가 나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 소셜 컨트랙트, 1762년에 나온 책입니다. 사회계약론이. 루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루소는 이 좌익의 원조입니다. 루소의 제자가 아주 충실한 제자가 마르크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루소는 사형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했어요.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빈번한 사형은 곤란하지만 만일에 자기를 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살인자가 나타났을 때는 방어를 위해서라도 그를 죽일 수 있다. 내 동의한다, 우리는. 그 동의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에도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도 자기도 죽을 수 있다. 말하자면 자기도 사형당할 수 있다고 하는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주 정치한 참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논리입니다. 김 PD 이해하셨어요? 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나타났을 때 내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스스로가 살인자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자기도 나도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거다. 아주 심플하죠. 포에르바하라는 철학자 있죠. 이분은 아주 보수주의적인 철학자입니다. 사형 폐지론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 루소 시절에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사람 얘기를 아까 두 번째로 소개를 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 다른 사람 얘기 좀 하기 전에 이 체사레 베카리아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 원래 이대에 있다가 조국 교수하고 같이 조국 교수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울대로 아마 옮기셨죠, 이분이. 근데 이제 한인섭 교수가 이제 사형제 폐지 운동가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입장을 모르니까, 운동가로 알려져 있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번역한 책 중에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은 아까 그 루소 1762년에 사회계약론을 이제 루소가 쓰고 그 2년이 있다가 체사레 베카리아라고 하는 분이 1764년에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이제 근대 소위 르네상스기 이후에 근대적인 어떤 형법제도, 형벌제도, 범죄와 처벌의 관계에 대한 어떤 철학의 집대성, 말하자면 체사레 베카리아 이후로 형벌제도가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기요틴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줄을 잡아 당기면 이제 이렇게 경사로 되어 있는 칼날이 이제 떨어지면서 목을 이렇게 넣고
목이 댕강 끊어지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 굉장히 잔혹하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목이 댕강 끊어지게 한 이 길로틴은 굉장히 인권적인 조치였습니다. 그전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칼춤을 추고 이제 도끼를 가지고 목을 치고 뭐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떨어지니까 여러 번 찍어 쳐야 되고 그러면은 사형수 가족들은 와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칼춤 추는 사형수, 사형 집행인, 사형 집행인. 그 우리말로 뭐 있잖아요. 뭐 칼춤 추듯이 하는. 그 이제 술을 먹고 와서 막 칼춤을 추면서 이제 목을 잘라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와서 목을 단칼에 잘라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사형 집행인에게 막 돈도 갖다 주고 뇌물도 먹고 뭐 한다는 그런 얘기도 옛날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목이 댕강 안 떨어지니까. 뭐 할복자사라는 뭐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배를 자기가 찌르고 뭐 약간 뭐 이렇게 신용하면 목을 치는 거죠. 뭐 흔히 영화에는 뭐 다 그린다 이렇게 나와요. 다 그려집니까? 그게 지겠어요? 그 이제 난 자살한다 하고 이제 지르면 바로 이제 옆에서 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제 목을 치죠. 이게 자살이다. 이게 자살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기요틴이 생기고 소위 근대적인 형벌 제도로 전환하는 것의 토대를 닦았던 사람이 바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의 주된 내용은 이제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비례 원칙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적합하냐에 대한 아주 근대적 논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목차로 보면 형벌의 기원, 근본 원리, 뭐 법률적 해석, 법률의 불명확성,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 형벌의 측정에서 범하는 오류, 범죄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명예, 뭐 결투, 공공의 평온, 형벌의 목적, 증인, 뭐 어쩌고 쭉 가서 27장 형벌의 관대성에 대하여 28장 사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쭉 47장 결론 이렇게 나가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한 장이 챕터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아주 손에 딱 들면 들리는. 아마 제 집에 있는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인데요. 잠깐 한번 이 책을 읽어볼까요? 이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아마 버전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번역될 때 12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또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거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개개인의 사적 욕망에 좌우되지 않고 그러한 욕망을 조용히 누그러뜨리는 조절자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쓸모없는 잔혹성이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 쓸모없는 잔혹성이 이래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원춘인가 뭐 하는 뭐 또는 최근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성폭행, 살해, 뭐 토막살인 그걸 쓸모없는 잔혹성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지금 체사레 베카리아는 쓸모없는 잔혹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잔혹성은 광신적 격정의 도구이든지 무능한 폭군이 자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무능한 폭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형벌권이라는 게 전부 왕에게 독점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원님 재판이죠. 그 재판도 자기가 하고 처벌도 자기가 하죠. 그러니까 올마이티한 겁니다. 재판도 자기가 하고 처벌도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왕이 올마이티하고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사법 권력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나마 섭섭하니까 왕에게 넘겨줘 놓고 있는 것이 이제 사명권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대통령의 사명권 이런 거죠.
그 당연히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면이 뭐 노무현 때 아주 폭발해 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와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2배나 늘어났습니다. 사면이. 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 주는 거죠. 사실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무슨 뭐 이상한 애들이 각하빅엿을 떠들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는 게 맞죠.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판사는 뭐 공부들을 워낙 안 하니까요. 채사리 베카리의 본좌의 형벌을 계속하면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당하는 자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질러진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1. 타인들의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2. 범죄자 본인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계속 놔두면 계속 사람을 찌르고 다닐지 모르니까 계속 성폭행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본인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예방하고 특별 예방 효과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특별 예방 효과라고 이제 또 형법학에서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처벌하는 걸 보고 저 짓을 하면 처벌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죠.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반 예방 효과 이렇게 됩니다. 그때 그 다른 사람이 겁먹는 정도를 우리는 위하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죠. 이 법 관련 용어는 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요. 위하력. 겁먹는 거. 안 되겠구나. 그 위하력이 있다 없다. 사형제도가 위하력이 있다. 무슨 소리냐? 없다. 뭐 이렇게.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28장 채사리 베카리의 범죄와 형벌 28장입니다. 사형. 여태껏 살펴보았듯이 형벌의 쓸모없는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사형은 정말 유용한가? 그리고 정당한가?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도살이라는 말을 썼어요.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영어로 뭐 이런 표현을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자, 이게 이제 채사리 베카리아의 논지의 초점입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일반의사 뭐 이런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소에게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자,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양도할, 이때는 국가입니다.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그러니까 국가가 되려면 자기가 가진 자유를 어느 정도는 양도하죠, 국가에. 최소한의 몫을 이렇게 양도한다는 거죠. 그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계약 원리에서 국가를 만들지만 그 국가가 만일의 경우에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해석이 될까요? 만일 이 같은 점을 수긍할 수 있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상대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